안녕하세요, 여러분. 학교의 진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곳일까요? 오늘은 학교가 사회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 교육 철학자의 아주 급진적인 비전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학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정해진 지식을 배우고 시험 보고 그런 곳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어쩌면 학교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는 주장이 있어요. 학교가 그냥 사회의 문제점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엔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죠. 네, 바로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시간은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194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세계가 희망과 불안으로 뒤섞여 있던 바로 그 시기예요. 이때 미국 교육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하나의 제안서가 딱 등장합니다. 당시에 진보 교육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던 미국교육협회 AEF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정책 초안 하나가 딱 제출됐는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거죠. 아니, 대체 그 문서에 뭐가 쓰여 있었길래 당대 최고의 교육자들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맞붙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논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요, 바로 시어도어 브라멜드라는 인물과 그의 철학, 사회재건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재건주의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학교가 사회를 비추는 거울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직접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낡은 집을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자, 이런 거대한 포부였던 겁니다. 아니 근데 브라멜드는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주장을 했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그가 당시 사회를 얼마나 심각한 위기라고 봤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세기 들어서면서 산업화는 엄청나게 빨라졌고 기술은 막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회 제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까지 손에 넣은 1940년대가 되자 브라멜드는 이 격차, 이 간극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브라멜드는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봤어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여전히 20세기 초반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는 바로 이 위험한 격차가 모든 사회 문제의 뿌리라고 진단한 겁니다. 브라멜드의 이 말에서 그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학교마저 기존 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르친다면 교육은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병을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통로가 될 뿐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였죠. 좋습니다. 위기 진단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브라멜드가 내놓은 구체적인 해법은 뭐였을까요?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재건하자는 건지 그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1948년 정책 초안의 핵심 두 기둥이에요. 와, 진짜 대담하지 않나요? 당시의 자유시장 경제를 아예 뜯어고치고 심지어는 각 나라의 주권을 넘어서는 세계 정부 같은 국제 질서를 만들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어디서? 바로 교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은 어때야 할까요? 우선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과거의 유산을 비판적으로 뜯어봐야 하고요. 또 사회에 민감하고 불편한 문제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변화를 만들면 책임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변화의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브라멜드의 생각이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죠? 이러니 1948년에 왜 그렇게 시끄러웠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에게 쏟아졌던 비판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비판의 화살은 정말 여러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중요시하던 기존 교육의 전통을 버렸다. 이건 사실상 사회주의 아니냐.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었던 비판은 바로 이건 교육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쇠뇌 교육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주입식 교육이라는 비판에 대한 브라멜드의 반론이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브라멜드는 옹호 가능한 편파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웠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생각인데요. 뭐냐면 교사가 완벽하게 중립적인 척하는 건 불가능하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신의 신념을 물론 근거와 함께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드러내자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의견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을 통해 스스로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에 브라멜드의 진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입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강압도 없이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주입이 아니라 비강압적 설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논쟁적이었던 이 급진적인 정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운명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처음엔 엄청난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일부 내용이 수정된 후에 1948년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는 듯 했어요. 아, 이제 되나 보다 싶었는데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던 거죠. 결국 불과 5년 뒤인 1953년 14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 정책은 완전히 폐기되고 맙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죠. 브라멜드 본인은 이 실패의 원인은 당시 사회 분위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냉전이 막 시작되면서 사회 전체가 이념 대립으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잖아요. 바로 그 의심의 시대에 자신의 제안이 사회주의와 비슷하다는 비판을 견뎌내지 못하고 희생양이 되었다고 분석한 겁니다. 하지만 정책은 사라졌어도 그의 신념까지 꺾인 건 아니었습니다. 1953년에 남긴 이 말을 보세요. 시대가 어렵다는 핑계로 교육자들이 사회 문제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 즉 손쉬운 현실 안주야말로 교육의 가장 큰 실패라고 끝까지 믿었던 거죠. 70여 년 전에 이 뜨거웠던 논쟁은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시 돌아옵니다. 기후위기, 극심한 불평등,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도전들 앞에서 과연 우리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정해진 지식만 가르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까요? 브라멜드가 던졌던 이 질문은 이제 우리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 하면 뭘 떠올리죠? 뭔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식을 배우는 곳, 누구나 동의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곳, 뭐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운 그 수많은 내용들, 왜 하필 그 사건, 그 인물들이었을까요? 세상의 그 수많은 지식들 중에서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걸 골라서 우리 교과서에 실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질문에 파고든 학문이 있어요. 교육과정 사회학이라는 건데요. 이 분야의 학자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학교 지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 지식 대체 어디서 온 거지?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이 사회학자들이 던진 핵심 질문,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가? 너무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 질문이야말로 교육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그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사회학자 마이클 영의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지식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우는 내용 안에는 그 사회의 가치관이나 권력관계가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많은 지식들 중에 어떻게 일부만 딱 골라지는 걸까요? 그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선택적 전통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학교 교과서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은 백과사전일 순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수많은 노래 중에서 몇 곡만 골라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것처럼 교육과정도 결국 누군가의 선택을 거친 지식의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육과정 사회학에서는 바로 그 선택의 기준에 지배 집단의 문화나 가치관이 아주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특정 지식이 선택되는 게 대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재생산 이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생산 이론. 이건 우리가 보통 학교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흔히 학교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희망의 사다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이론은 어쩌면 학교가 그 반대의 역할, 그러니까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말 그대로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엘리트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주로 리더십을 키우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반면에 일반 대중을 위한 학교의 교육과정은 복정이나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가 이미 학생의 계층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특히 문화덧 재생산이라는 개념으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학교가 은연중에 특정 계층, 그러니까 보통 지배계급의 문화 있잖아요. 말투라던가 취향, 지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정답이고 표준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문화에 원래부터 익숙했던 학생들은 출발선부터가 다른 거죠.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시작하는 셈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상징적 폭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건 뭐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학교가 지배 집단의 문화만 옳은 것, 우월한 것으로 가르치면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네가 가진 건 좀 틀렸어, 열등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계속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자체가 학생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언어입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상류층 가정에서 쓸 법한 복잡하고 논리적인 문장, 이걸 정교한 어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가르치죠. 그러면 평소에 단순하고 좀 더 맥락에 의존하는 제한된 어법을 쓰는 노동자 계층 가정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시작부터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집에서 쓰는 말이 학교에서는 틀린 말이 되어버리니까요. 이게 결국 학업 성취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이야기였죠. 그럼 이런 이론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구체적인 연구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학자 진 애니언이 분석한 미국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과연 교과서가 역사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분석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교과서들이 기업가들의 성공신화는 엄청나게 부각하는 반면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에 대한 역사는 대폭 축소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현재의 사회 경제 시스템이 아주 공정하고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게끔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었던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선택적 전통의 정말 생생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마이클 애플의 비판을 한번 볼게요. 애플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어떤 과목은 중요하고 어떤 과목은 덜 중요하게 취급받을까? 특히 경제적인 이익과 바로 연결되는 지식들이 어떻게 교육과정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파헤쳤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애플의 주장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 그러니까 과학이나 공학, 수학 같은 기술적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육 예산이나 지원도 주로 이런 분야에 집중되죠. 반면에 당장 돈이 되기는 힘든 인문학이나 예술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구조인 겁니다. 결국 교육과정 자체가 경제 논리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인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이론과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앞으로 우리는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는 결코 가치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정치적인 공간이라는 것. 둘째,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내용은 그냥 주어진 진리가 아니라 사회의 여러 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진짜 교육개혁을 하려면 단순히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 하는 교수법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 무엇을, 왜 가르치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권력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설명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지식들 있잖아요. 뭐 코딩 교육 열풍이라던가 모두가 의대에 가고 싶어하는 현생 같은 것들. 과연 이런 지식들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 곱씹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받는 교육을 훨씬 더 비판적으로 또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의 진짜 목적이 과연 뭘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사회학 이론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가야 하고 선생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또 시간표대로 착착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게 꼭 회사 생활 같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대체 왜 학교는 일터랑 이렇게나 닮은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학교의 역할을 두고 이렇게 두 가지 시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학교는 기회의 사다리다.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학교는 기존 사회의 불평등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장치일 뿐이다. 라고요. 아주 비판적인 시각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이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비판적 관점의 중심에는 세뮤얼 보울스와 허버트 긴티스라는 두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쓴 자본주의 미국 사회의 학교 교육이라는 책이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이 경제 재생산 이론의 핵심 주장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학교는 절대로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즉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보울스의 이 말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학교의 발전이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본가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서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학교가 대체 어떻게 경제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걸까요? 보울스와 긴티스는 그 핵심적인 작동 원리로 바로 상응 원리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응 원리. 말 그대로 학교와 일터가 서로 상응한다. 즉, 거울처럼 똑같이 닮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겪는 사회적 관계나 규칙, 구조 같은 것들이요. 나중에 우리가 일하게 될 직장의 위계적인 환경과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게 설계되어 있다는 주장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상응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먼저 초등학교에서는 뭘 배우나요? 시간 잘 지키고, 규칙 따르고,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공장 같은 단순 노동 현장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고등학교로 가면 좀 더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학교에서는 어때요? 자기주도적인 생각,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능력을 강조하죠. 이건 고위관리직에 필요한 역량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처럼 교육 단계별로 다른 가치를 가르쳐서 각기 다른 직업계층으로 갈 준비를 시킨다는 것. 이걸 차별적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이론만 들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길동이가 있습니다. 길동이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의 최종 학력과 그의 첫 직업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길동이가 공장에서 마주한 현실은요. 근데 전혀 낯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관리자 지시를 군말 없이 따르고 정해진 절차대로 일하는 것. 이 모든 게 길동이가 초등학교 내내 착한 학생이라고 칭찬받으면서 훈련받았던 바로 그 태도들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상응 원리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인 겁니다. 보울스와 긴티스는 학교와 일터의 이 구조적 유사성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학생이 교육 과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듯이 노동자도 자기 업무를 통제할 수 없죠. 둘째,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성적이나 졸업장 같은 외적인 보상을 위해 공부하잖아요. 이건 노동자가 월급을 위해 일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셋째, 국어, 영어, 수학처럼
지식이 다 따로따로 쪼개져 있는 건 공장에서 업무와 철저히 분업화된 것과 닮았고요. 마지막으로 학생, 교사, 교장으로 이어지는 학교의 위계 질서는 직장의 사원, 대리, 부장 같은 위계 질서를 그대로 빼닮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교과서 어디에도 그냥 복종하라고는 안 가르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건 공식적인 교과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모든 걸 말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 경쟁하는 것, 수능하는 것 같은 가치들이요. 중요한 건 교육의 컨텐츠가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식 그 자체라는 거죠. 결국 상응 원리는 바로 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대 위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의 노동자로서 필요한 태도와 성격을 몸에 익히게 되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이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이론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이 이론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 또 학교가 경제적인 기능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있죠. 사실 보울스와 긴티스 본인들도 나중에는 초기 이론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능력주의, 즉 능력과 노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과연 개인의 성공이 정말 오직 능력과 노력만으로 결정될까요? 이 이론은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이 어떤 배경에서 출발했는지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볼스와 긴티스는 산업시대의 공장 노동자를 길러내던 학교를 분석했죠? 그렇다면 AI와 플랫폼 노동이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 학교는 과연 어떤 가치와 태도를 또 어떤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